연일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지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면상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 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 활동 금지 등의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찜통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 발생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열 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충남 지역에만 3건의 온열 질환 출동이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오전 9시 30분쯤 6시 학동에서 논에 있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2건이 접수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그제까지 온열 질환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7말 8초에 접어듭니다. 장마 뒤엔 햇볕에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진 이른바 초습윤 더위와 함께 기습호우와 태풍 북상까지 피설철 날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 이어 전국 곳곳이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 갇혔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곧 내륙도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지만 7말 8초 피서철에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와 게릴라 호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채워지는 데다 남쪽에 열대 수증기가 다량으로 밀려와 아열대성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기위로 습도 폭탄이 더해지며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열대야 수준의 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체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초수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통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수준일 때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오르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38도 이상으로 높아져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습적인 집중호우 구름이 발달하거나 강한 스콜과 같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상하는 열대 저하부나 태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리면 폭염이 더욱 강화되거나 갑작스러운 호우구름을 만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태풍들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강할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여름 더위도 심해지거나 또는 빨리 끝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피서지에서는 온열 질환과 기습호우에 대비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도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의 전기를 받아서 애기 생기려고.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해외로는 이제 4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땀이 끊임없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혈압과 혈당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생활 습관 관리는 물론 과일과 음료 등 식음료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은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 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무더위가 부르는 탈수나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농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위에 식욕을 잃어 끼니를 거른 채 활동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갈증을 피하겠다고 찾는 과일이나 음료들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물론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커피 등에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박은 중간 사이즈로 한쪽 정도, 그다음에 참외 반 개 정도, 또 복숭아 같은 거는 큰 거 반 개 정도가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긴 한데요. 당류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갈증을 푸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관 기능 저하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미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당류와 함께 섭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에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We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9,500억 달러,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트 프로젝트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관련 제재를 면제한 데 대해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SNS에 이후에 러시아 LNG 제재 대상에서 우리 기업이 예외로 인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EU 정상들과 회담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사건이 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지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1, 2심 무죄 판결 당시만 해도 재판부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는 본인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계약은 물론 공천을 매개로 한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와의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건 접근 방식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전체를 두고 전속 제공이 아니었다고 본 반면 유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건건히 쪼개 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또 명시적 합의 입증을 중요하게 본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 판결은 조사를 제공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합의의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표본 수납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대목은 맞춤형 조사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토록 팽팽히 대립하면서 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3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해 전국 하수에서 역대 가장 많은 31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분석 대상과 검사 지점을 늘릴수록 우리 사회에 파고든 불법 마약의 민낯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해서 하수 시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분석 대상을 16배 늘렸고 검사 지점도 2배 확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출된 불법 마약류 종류가 31종에 달해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합성 대마가 21종으로 가장 많았고 케타민, 캐치논계가 각각 3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헬로윈 당일에 유흥시설 주변 하수 검사도 해봤습니다.
인근 주거지에선 나오지 않은 코카인, 엑스터시 등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8종이 검출됐습니다. 필로폰은 올해도 검사를 진행한 전국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사용량이 2024년 1000명당 하루 9.86mg이던 것이 지난해 85mg으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실제 투약량이 급증했다기보다 하수 처리장뿐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까지 검사 지점을 확대해 더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마약의 검출과 사용 행태를 파악하는 걸 좀 강화하려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더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불법 마약류 조사 결과는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전달돼 단속에 활용됩니다. 식약처는 올해 인구 밀집 지역과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큰 유흥시설 인근으로 하수 검사 지점을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불법 폐기물을 묻었다는 화물차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울산 일대에 폐기물 5,000톤가량이 묻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는 산림 복원 허가를 받아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폐기물을 묻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농지. 농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래와 자갈이 언덕처럼 쌓여 있습니다. 흙을 조금만 파도 아래에 묻힌 시커먼 가루가 잔뜩 나옵니다.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겁니다. 현장에는 미처 매립되지 못한 폐기물들이 그대로 흙 위에 방치돼 있습니다. 당시 매립 작업에 참여한 포크레인 기사에 따르면 아래에 묻힌 폐기물만 25톤 트럭 200대 분량, 5,000톤 가까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12일 동안 갖다 부었으니까 하루에 15대씩만 해도 10일이면 150대 아닙니까? 뭐 150에서 200대 가까이 보면 되지요. 사업자는 북구청과 토지주의 성토 허가도 없이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 주인이 오거나 공무원들이 오면 퍼뜩 덮어가 그냥 흙 작업하는 것처럼 눈 속임을 하고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또 계속 차 들어 갖다 붓고. 해당 사업자는 울주군 청량읍 해약댐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도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복원을 명목으로 울주군의 허가를 받고 몰래 불법 매립 작업을 벌인 겁니다. 두 곳 모두 지난해 7월에서 11월 사이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가져와 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구 청곡동과 울주군 청량읍 두 곳의 불법 매립 사업자는 울주군 두서면 네와리 불법 매립 사업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현재 무단성토,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 당시 매립 작업에 참여한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밀린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북구청과 울주군은 각각 해당 사업자에게 매립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원상복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의 경우 지역 경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만큼 울산 지역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불법 매립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울산시의 자체적인 전수조사와 더불어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행정 대집행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얼마 전 e스포츠 스타 페이커가 경찰 제복을 입어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건데 경찰은 처벌보다 회복에 방점을 찍고 다음 달까지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찰의 덜미가 잡힌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는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10대가 총판 역할을 하며 회원 수백 명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단위 자진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두 806건이 접수됐는데 제도 시행 2달째 들어 신고가 1.7배 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 서로 신고를 권유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본인이 직접, 나머지는 보호자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자 가운데는 10명 넘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200%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와 추심에 시달린 18살도 있었습니다.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경찰은
조기 개입이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는 핵심이라고 보고 최근 e스포츠 스타 페이커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좀 방황하기도 하고 되게 좀 고민도 많았었는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진 신고자는 상담과 중독 평가를 거쳐 치유 프로그램에 우선 연계되고 처분도 훈방이나 즉결 심판 청구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가능하며 자진 신고 제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장에 끌려 나온 40대 가장은 1년간의 생존 기록을 통해 참혹한 전쟁의 민낯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좁고 어두운 참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이곳이 42살 세르이 크리니츠키의 전쟁터입니다. Чи нора, чи гробниця, блядь. Хрен його знає, що там прилетить. 눈을 뜨면 자살 드론이 쏟아지고 Слава Богу, що, блядь, впав і не здетонував, а то, блядь, там було б капець. 적군의 기습 공격에 함께하던 동료들은 하나 둘씩 쓰러졌습니다. От так то народ. Зранку сміємося, а ввечері царство небесне. Ну, нехай з Богом спочиває. 참호 한편엔 빼앗은 러시아 병사들의 무기도 가득합니다. 죽고 죽이는 일상. 전장에 끌려 나온 평범했던 농부 세르이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Саме найбільше бажання було вижити. А як? Якби я там не... 전쟁이 5년째 이어지면서 러시아에서는 30만 명, 우크라이나도 15만 명의 군인들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관심이 중동으로 향한 사이 전쟁은 민간 시설까지 타격하며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참혹한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여전히 마을을 울리는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Це є важко, і не тільки там було важко і мені, це є так само психологічно дуже важко. Багато хлопців, що... YTN 김선중입니다. 볼로디미르 잘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이미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밤에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목격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북한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북중 교역액이 큰 폭으로 늘며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뒤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중 간의 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줄어든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15억 687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쏟아진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물론 북중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2017년 때와 비교하면 60% 선밖에 회복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 직후보다 교역액 수치가 늘었다는 건 최근 북중 교역 활성화 기류, 나아가 대외무역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년간 꾸준히 이어진 양국 밀착 흐름의 결과물이 영향을 미쳤고 올해 3월 베이징, 평양 열차 운행까지 재개되며 물류 혈관도 뚫렸습니다. 中朝是友好近邻，保持常态化客运列车运营，对促进双方人员往来便利化具有重要意义。 북중 북러 관계 개선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감시할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고
세컨더리 보이콧 무기를 쥔 미국의 관심은 이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제철과 코크스 등 중간재와 전략물자 수입을 늘린 걸로 확인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산업 증진을 지시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 기업소들에서 제품 검수 공정 체계의 현대성을 제고하며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 대러 무기 수출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산업 발판을 쌓는 걸로 해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 세계가 이례적인 여름 폭염과 함께 통제불능의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이른바 산불 날씨 기간이 과거보다 20% 이상 길어졌다고 경고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위로 붉은 화염이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소방차들이 불길을 뚫고 질주하며 연신 물을 뿜어대지만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유럽 전역이 올여름에만 벌써 세 번째 찾아온 폭염 속에 메말라가면서 이베리아 반도부터 프랑스까지 대형 산불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 북미 대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도심 전체가 거대한 연기 장막에 갇혔습니다. 바람을 타고 남아한 연기가 미국 수도 워싱턴과 뉴욕까지 뒤덮어 대기질 지수가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에까지 치솟았습니다. Of course, climate change is one key reason here. When we warm our atmosphere, it means it can take more water from the vegetation. It can dry out the vegetation more, and that simply means the vegetation becomes more flammable.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 이른바 산불 날씨 시즌은 지난 40년간 20% 이상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유럽 등의 농촌 인구 감소로 관리를 안 해 무성해진 잡목님들이 거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재의 규모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산불이 연례화하면서 각국은 기후변화보다 앞서 식생을 미리 태워 없애는 사전관리법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So essentially burn the landscape, at least landscapes that are naturally used to fire, burn those during conditions when the fire risk is low. That means you can remove all the fine fuel, the fine material, and when then a fire arrives under more severe weather conditions, it will burn much more mildly. 전문가들은 장기화한 산불 연기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인류에게 또 다른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더 잦아지고 더 독해진 지구촌 산불. 이제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압박하는 기후위기의 엄중한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현지 시간 25일까지 26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남서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로 19만여 명이 대피했고 불길이 확산할 경우 추가로 대피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스페인에선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7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접히는 스마트폰 화면 비율을 바꾸고 모델 종류도 3종으로 늘렸습니다. 오는 9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마치 여권을 손에 쥔 듯한 크기. 덮여있던 액정을 펴면 처음 보는 4:3 비율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8입니다. 두께는 4.1mm로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은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와 더 가벼워진 플립 8까지 모두 3종의 폴더블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인공지능을 더 넓게 활용하는 등 이번 갤럭시 Z A 시리즈에 더 공을 들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숙적 애플이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선제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모바일 AI의 발전에 미리 준비하게 만들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떤 회사보다 우리 갤럭시, 삼성전자 갤럭시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첫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0%를 점유하며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올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며 단숨에 점유율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건은 얼마나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갤럭시만 사용해와가지고 애플 나오면 어떤 정도의 이 주름 접힘이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다른 앱의 최적화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경쟁은 스마트 글라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삼성전자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구글, 퀄컴과 공동 개발한 AI 스마트 글라스 2개 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이 관련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모습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독서 환경과 출판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맞춤형으로 개인 독서를 도와주는 AI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는가 하면 AI가 출판 시장 전반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내기입니다. 나이와 성별, 관심사, 읽고 싶은 장르 등을 고르면 AI 사서가 알맞은 책을 추천합니다. 새로 나온 책만 선택하기보다 오래됐지만 이미 검증된 좋은 책까지 골고루 추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거나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좀 더 독서가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시고요. 도서관에서는 이제 사서님들이 워낙 바쁘신데 이제 그런 모든 질의응답을 이제 AI가 대신해 줌으로써 좀 더 다양한 책들이 대출되는 점이 좋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한 전자책 플랫폼입니다. 책을 읽다 궁금한 부분이나 개념이 나오면 곧바로 인공지능 서비스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0개까지 맞춤형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제 경영이나 사회과학 서적에서 그런 어떤 특정 지식이나 어떤 개념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AI 도파민을 통해서 AI와 대화를 하면서 특정 개념을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시려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대형 서점들도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독서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지만 출판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딸깍 도서의 급증이 대표적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클릭 한 번으로 창의성이 떨어지는 질 낮은 책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에 따른 매입을 거절한 전자책이 6,500여 건인데 전년 대비 27%나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단순한 내용 짜깁기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량 출판물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공공재정인 납본 보상금의 손실도 커지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들은 납본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근본적인 건 창의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작가의 깊은 사색과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인공지능의 작업 결과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이 일반화되고 인간과 AI의 경계마저 무너지면 법적 윤리적 문제는 물론이고 출판 시장의 구조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AI가 쓴 글이 혹은 AGI가 쓴 글이 인간이 쓴 것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인간이 쓴 것보다 더 뛰어난다면 그때도 과연 AI 생성 도서를 보는 눈이 지금과 같을 건지 독자들이 그런 책을 거부할 건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난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으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큰 틀의 기준은 마련됐습니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은 지키면서도 독서와 출판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마련한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흔히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를 뮤지컬의 메카, 본고장이라고 하는데요. 배우 아이비가 한국인 최초로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뮤지컬 시카고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영어도 잘 모르지만 꿈이 자신을 찾아왔다며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아이비.
이광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의 팝스타가 록시아트로 브로드웨이에서 데뷔한다. 미국 공연 전문 매체가 SNS에 소개한 아이비의 뉴욕 진출 소식입니다. 수백 번 무대에 오르며 한 우물을 판 덕분에 귀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오디션 과정은 외롭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총 거의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쇼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뭔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었던 기억이 있고, 꿈이 나에게 찾아왔다. 네,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30년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이란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공연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될 거란 기대보다 안 될 거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저 아무도 몰라요. 영어도 못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정말 표를 매회 매진시키는 그런 인기 배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보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간 우리 배우들의 해외 진출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노래를 소화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뉴욕 엠베서더 극장에서 록시아트를 영어로 연기하는 아이비. 언어 장벽부터 끼야 했습니다. 영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외우다 보니까 그 의미는 이제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은유와 비유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재밌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일주일 내내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그 미국 프로젝트로 이제 9명의 총 원어민 선생님을 저에게 배정을 해주셔서 한 3분 정도는 액팅, 보이스 액팅.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행은 그 자체로 우리 뮤지컬의 위상과 배우들의 기량이 올라갔다는 방증이라는 게 국내 공연계 평가입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인생 지론인 아이비는 이번 성과도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며 몸을 낮춥니다. 요즘은 전화는 잘 안 하는 시대잖아요. 배우 이종혁 선배님이 제일 먼저 전화 오셨어. 동료 배우분들 덕분이야. 정말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네, 그 모습들을 보고 저도 나름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유혹의 소나타, 이럴 거면 등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아이비. 그때를 잘 모르는 세대들도 SNS에서 아이비의 가창력을 새삼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새로운 아이비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좋은 노래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서 마음에 드는 곡을 못 만나서 앨범을 사실 계속 미루게 됐고, 또 미루다 보니까 더 용기를 못 내게 된 부분도 있고, 사실 뮤지컬로 너무 바쁘기도 했어요. 가수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은 당분간 뮤지컬 무대로 성실하게 보답하겠다는 아이비의 남은 2026년은 오로지 시카고로 세워집니다. 일단은 다른 거창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 올해는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한국 시카고를 또 내년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의 시작이니까요. 아마 올해는 그렇게 시카고와 보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YTN 이광현. 우리나라 축구의 대들보 이강인이 프랑스 PSG를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이적료는 우리 돈 671억 원에 이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강인 얼굴이 크게 걸렸습니다.
2주 전부터 현지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는데 구단이 이강인의 영입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계약 기간은 5년. 비공개가 원칙인 이적료는 옵션 포함 최대 4천만 유로, 우리 돈 671억 원. 연봉은 1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년 김민재가 미네로 갈 때 발생한 5천만 유로보다는 적고 손흥민의 15년 토트넘 이적료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라리가의 양강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에 이어 빅3를 이루는 명문 클럽입니다. 리그 우승 11회, 유로파리그 우승 3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3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와 조직력에 비해 공격에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게 약점인데 2011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시메오네 감독은 이 약점을 지우기 위해 2, 3년 전부터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구단도 미드필드 내 양쪽 측면 모두 뛸 수 있고 전술 능력과 볼 처리, 패스 능력 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7살 때인 2019년 발렌시아에서 데뷔해 PSG에 가기 전까지 6년 반 동안 뛰었던 라리가는 이강인에게 충분히 익숙한 무대입니다. 당장 첫 시즌부터 PSG에서보다는 훨씬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이 포항을 누르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북은 전반 43분 기티스가 데뷔골을 뽑아내고 후반 48분 포항 골키퍼 실수를 틈탄 김영빈이 머리로 추가골을 터뜨려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은 선두 서울에 승점 9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김천은 후반 49분 김희석의 결승골을 앞세워 대전을 3대2로 물리쳤습니다. 대전은 9경기 연속 무승에 머물렀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특히 경주와 포항 등 영남 곳곳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면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입니다.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까지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7도, 강릉 27.7도, 울산 27.3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